自民党の新しい時代を刻みました。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불과 50km. 부산에서 고작 그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섬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1592년 일본이 직접 만든 지도엔 그 섬이 조선 영토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지도를 만들었을까요? 그 한 장의 종이가 국제사회를 뒤흔들었고 전 세계 언론이 이 숫자 하나, 55에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신 해양 감시망의 좌표값이 0.8% 오차로 일치한 것인데요. 과거의 지도와 현재의 기술이 완벽히 맞물린 그 순간, 역사적 거짓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분이면 충분했습니다. 회의장은 충격 그 자체였죠. 이제 세계가 묻습니다. 그 섬, 정말 일본 땅이 맞습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에서 50km. 대마도. 1592년 일본이 만든 지도엔 조선 영토로 표기된 그 섬. 그날 새벽에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4척이 이 섬 주변을 포위했습니다. 독도 도발에 이어 이번엔 대마도까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은 특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브리핑도 없고 성명도 없었으며 항해 전화조차 한 통 없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전쟁 상황과 긴박한 순간들을 지켜봐왔지만 이런 침묵은 처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버락 프랭크라고 합니다. 전직 국방부 아시아 전략 자문관이고 현재 하버드 안보연구소에 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침묵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 국가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즉각 항해 성명을 내고 언론 브리핑을 열고 외교 채널로 압박을 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청와대는 조용했으며 국방부는 침묵했고 외교부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이 상황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CNN은 실시간 속보를 띄웠으며 BBC는 특파원을 급파했고 로이터는 긴급 분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일본의 도발이 얼마나 노골적이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새벽 4시 일본 규슈 지역 사세보 기지에서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사세보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주요 거점 중 하나로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대규모 해군 기지예요. 이곳에서 최신의 이지스함 아사카제를 선두로 구축함 3척이 동시에 추락 명령을 받았습니다. 위성 추적 시스템이 보여준 일본 함대의 움직임은 정말 치밀했어요. 4척의 함정이 각각 다른 항로를 택해 대마도를 향해 수렴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사냥감을 포위하듯 동서남북에서 동시에 접근하는 완벽한 배치였습니다. 해가 뜨자 첫 번째 충격이 왔어요. 일본 함정들이 대마도 동쪽 해역에 일제히 정박한 겁니다. 이게 왜 충격이었냐면요. 대마도는 일본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자국 영토 앞바다에 최신의 전투함 4척을 전투 배치 상태로 정박시킨다는 건 뭔가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뜻이었어요. 마치 한국을 향해 우리가 시료 지배하고 있다는 걸 과시하는 군사적 시위였던 겁니다. 각 함정의 레이더가 동시에 가동되면서 대마도 전체를 완전 포착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대마도 해역에서 정기 순찰 훈련을 시작한다고 발칵 발표했어요. 하지만 위성 영상 속 현실은 달랐습니다. 각 함정마다 대함 미사일 발사대가 육지 방향으로 향해 있었고 헬기 갑판에는 대형 헬기들이 이륙 대기 상태였거든요.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명백한 무력 과시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총리 관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고위 관계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지리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에도 시대 문서부터 메이지 시대 행정 기록까지 수백 페이지 자료를 공개했어요.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이 발표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워싱턴의 전략정보통합센터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곳은 국방부와 국무부가 공동 운영하는 핵심 분석 기관으로 동북아 안보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곳입니다. 동료들도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조용한 건 처음 본다는 반응이었거든요. 일본 전문가인 데이비드 첸 박사는 일본 자료가 워낙 완벽해서 한국이 할 말이 없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쩌면 한국이 이번엔 정말 물러설지도 모른다고요. 24시간이 지나도록 한국의 침묵은 계속됐습니다. 위성 모니터 화면에는 일본 함정 4척만 떠 있을 뿐 한국 측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대마도 해역은 마치 일본이 완전 장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통 한국은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격렬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조용했어요. 바로 그때 미국 정부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윌리엄 체인버스 국방장관이 직접 저를 호출한 겁니다. 프랭크 한국 측 반응을 직접 확인해달라는 지시였어요. 하지만 서울로 가기 전에 저는 외교 채널로 한국 국방부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연결이 됐어요. 통화한 사람은 박재훈 국제협력국장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목소리가 너무 차분했거든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랭크 박사님, 저희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필요한 자료 수집과 대응 방안은 이미 준비 중입니다. 너무 큰 움직임을 보이면 오히려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신경 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더 혼란스러웠어요. 이건 포기한 게 아니라 뭔가 계획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도대체 무슨 계획일까요? 일본이 저렇게 완벽하게 준비한 상황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틀째 되던 날 제네바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산하 영토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위원회는 UN 해양법 협약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 해양, 영토 분쟁을 중재하는 국제적 권위를 가진 곳입니다. 일본이 대마도 영유권 문제를 이국제 무대로 끌고 나간 겁니다. 저는 급히 제네바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조용한 이유가 뭘까요? 제네바 UN 본부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엄청난 규모로 나타난 거예요. 트럭 2대 분량의 자료와 대형 디스플레이 장비까지 동원해서 말이죠. 반면 한국 대표단은 5명만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최강혁이었어요. 그는 대통령 직속 영토주권 특별보좌관으로 국제법과 역사 양쪽에서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작은 서류 가방 하나만 앞에 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중국 대표단까지 참석한 이 회의는 모두를 위해 동북아 해양 질서를 재정립하는 역사적 순간이 될 거라고들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후지모토 게이스케 심의관이 단상에 올랐을 때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그는 정장 차림새부터 완벽했고 손에는 두꺼운 발표 자료를 들고 있었습니다. 반면 최강혁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결국 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번엔 정말 어렵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침묵에는 2가지가 있다는 걸요. 약함의 침묵과 확신의 침묵이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한국의 침묵이 어떤 종류인지 저는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400년 전 일본이 직접 만든 지도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제네바 공항에 도착한 건 늦은 오후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부터 달랐어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공항 로비에는 각국 언론사 취재진들이 벌써 진을 치고 있었어요. CNN 팀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고 BBC 기자들은 현지 관계자들을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로이터와 AP통신 기자들도 보였어요. 전 세계가 이 회의에 주목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UN 본부로 향하는 길에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앵커가 내일 열릴 긴급회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대마도 영유권 분쟁이 국제 무대로 옮겨간 역사적 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400년 역사 자료를 준비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반면 한국의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거든요. 유엔 본부 앞 광장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대형 트럭 2대를 끌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트럭 뒷문이 열리자 수십 개의 상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보조 인력들이 분주하게 자료를 옮기고 있었어요. 대형 디스플레이 장비도 보였습니다. 입체 표현 기술 프로젝터, 홀로그램 시스템, 최신 프레젠테이션 장비들이 줄줄이 내려졌어요. 저는 광장 한쪽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준비 규모가 상상 그 이상이었거든요. 보조 인력만 20명이 넘어 보였어요. 각자 역할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기술팀, 법률팀, 역사팀, 홍보팀까지 완벽한 조직력이었어요. 후지모토 게이스케 심의관이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고 그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승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어요. 문이 열리고 5명이 내렸습니다. 최강혁 팀장이 맨 앞에 섰고 뒤로 4명의 보좌관이 따랐어요. 그들이 든 건 작은 서류 가방 5개뿐이었습니다. 대형 장비도 없고 보조 인력도 없었어요. 이 대비가 너무 극명해서 애초에 승부가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한국 대표단을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대마도에 대한 한국 입장이 무엇인지, 어떤 자료를 준비했는지, 일본의 방대한 자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하지만 최강혁 팀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게 고개만 숙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유엔 본부 로비에서 양측 대표단을 관찰했습니다. 일본 팀은 회의실 곳곳을 확인하며 장비 설치를 지휘하고 있었어요. 스크린 테스트, 음향 체크, 조명 조절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팀은 작은 회의실 하나만 배정받아 조용히 들어갔어요. 밖에서는 그들이 뭘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각국 대표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이렇게 많은 나라가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대마도 문제는 달랐습니다. 아시아에서 영토 분쟁은 단순히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중국 대표단이 도착했고 러시아 옵서버도 보였어요.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과 남미에서도 참관단을 보냈습니다. 이 회의가 국제해양법의 중요한 선례가 될 거라는 판단이었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가지 않고 유엔 본부 인근 카페에 머물렀습니다. 다른 참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내일 회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의견은 일본이 유리하다는 쪽이었어요. 준비 규모부터 압도적이고 자료의 완성도도 높다는 평가였습니다. 한 프랑스 외교관은 한국이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쓸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국제 무대에서는 감정보다 증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밤 9시쯤 저는 다시 유엔 본부로 돌아갔습니다. 불이 켜진 회의실들이 보였어요. 일본 팀은 여전히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후지모토 심의관이 스크린 앞에 서서 발표 연습을 하고 있었고 팀원들이 타이밍을 체크하고 있었어요. 완벽을 추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한국팀이 있는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일본이 저렇게 완벽하게 준비한 상황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이렇게까지 적어 보이는데 말이죠. 자정이 넘어 호텔로 돌아왔을 때 워싱턴에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체인버스 국방장관이 상황 보고를 요청한 거였어요. 저는 간략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일본의 준비는 완벽하고 한국의 전략은 아직 불명확하다고요. 솔직히 한국이 어렵겠다는 개인적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유엔 본부로 향했습니다.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로비에는 벌써 각국 언론사 취재진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생중계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CNN, BBC, 알자지라, NHK, CCTV까지 주요 방송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 회의가 세계를 이끄는 언론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실감했어요. 회의실 입구에서 양측 대표단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 팀은 정장 차림에 완벽한 준비를 마친 모습이었어요. 서류 가방마다 라벨이 붙어 있었고 각자 역할이 명확했습니다. 반면 한국 팀은 여전히 5명뿐이었어요.
최강혁 팀장의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회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좌석은 이미 각국 대표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의장석 양쪽으로 일본과 한국 대표단이 마주보고 앉을 예정이었습니다. 뒤편에는 방청석이 있었고 언론석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저는 참관 인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국 대표단 옆자리였어요. 회의 시작 10분 전 마지막으로 양측을 관찰했습니다. 일본 후지모토 심의관은 팀원들과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최강혁 팀장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의 앞에는 작은 태블릿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그때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최강혁 팀장의 차분함이 포기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준비된 듯한 여유처럼 느껴졌거든요. 바로 그때 한국 팀원 한 명이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로 나가더니 잠시 후 낡은 서류 케이스 하나를 들고 돌아왔어요. 케이스가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가죽이 닳아 있었고 모서리가 헤어져 있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강혁 팀장이 그 케이스를 받아들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마치 준비를 다시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의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역사적 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의 저 낡은 서류 케이스 안에 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결국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였습니다.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각국 대표들이 자리에 앉았고 언론석에서는 카메라가 일제히 앞을 향했습니다. CNN 생중계가 시작됐고 화면 하단에는 실시간 자막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대마도 영유권 분쟁 국제회의 개막. 여전히 한국 대표단은 조용했습니다. 의장이 일본 측에 먼저 발표 기회를 주겠다고 선언했어요. 후지모토 게이스케 심의관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부터 자신감이 넘쳤어요. 손에는 리모컨 하나만 들고 있었고 뒤편에서는 기술팀이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회의장 전체를 밝히는 화면이 펼쳐졌어요. 후지모토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각국 대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시할 증거들은 대마도가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지리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임을 명확히 보여줄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렬했습니다. 스크린에 입체 표현 기술 지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화면은 대마도의 지리적 위치였습니다.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동해 전체가 입체적으로 펼쳐졌어요. 대마도가 일본 규슈와 한반도 사이에 위치한 모습이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후지모토는 대마도가 일본 본토로부터 132km, 한반도로부터는 49.5km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거리가 영토 귀속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근거가 있다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에도시대 행정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1667년 작성된 대마도 호적 대장이었어요. 일본어 원문과 영어 번역본이 동시에 표시됐습니다. 후지모토는 이 문서에 대마도 주민들이 일본 막부에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상세히 남아있다고 설명했어요. 구체적인 쌀 생산량, 어획량, 인구수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00년 이상 일본 행정체계 안에서 관리되어 온 증거라고 간주했어요. 다음 화면에는 메이지 정부의 지적 대장이 나타났습니다. 1868년부터 1912년까지 44년간의 토지 소유 기록이었어요. 각 필지마다 소유주 이름, 면적, 용도가 일본어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후지모토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된 토지 기록은 실효적 지배의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어요.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가 영토 귀속의 핵심 요건이라는 하버드 로스쿨 교수의 법리 해석까지 인용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감탄했어요. 일본의 자료가 확실하게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옆자리에 앉은 영국 대표 제임스 경도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적고 있었습니다. 독일 대표단도 진지한 표정으로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회의장 분위기가 점진적으로 일본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후지모토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쇼와 시대의 학교 교육 기록이 나타났어요. 1925년부터 1945년까지 대마도에 설립된 일본 공립학교 문서였습니다.
학생 명부, 교사 명단, 교육 과정표가 상세히 남아 있었어요. 모두 일본어로 교육이 진행됐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교육 체계야말로 국가를 위해 국민을 양성하는 핵심 시스템이고 이것이 100년 가까이 지속됐다는 건 명백한 영토 주권 행사라고 역설했어요. 화면이 바뀌면서 현대 위성 측량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NASA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공동으로 촬영한 대마도 지형도였어요. 해저 지질 구조까지 입체 표현 기술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후지모토는 대마도의 지질 구조가 일본 규슈의 화산암 지층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설명했어요. 반면 한반도 남부의 퇴적암 지층과는 명확히 다르다는 도쿄대학 지질학 교수의 연구 논문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그때 한국이 이미 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본의 증거가 너무 체계적이었거든요. 역사 기록, 행정 문서, 지질 조사까지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축적된 자료들이었습니다. 미국도 이 정도 준비를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일본의 치밀함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후지모토는 국제법 해석으로 넘어갔습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원문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는 이 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한 영토 목록에 대마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대마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어요. 조약 원문을 기초한 하버드 로스쿨 교수들의 법리 분석까지 첨부했습니다. 국제법상 조약은 당사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를 구속한다는 원칙을 상기시켰어요. 40분간 계속된 후지모토의 발표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역사, 행정, 지질, 법률, 모든 측면에서 완벽하게 준비된 자료였어요. 각 단계마다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뒷받침됐고 반박하기 어려운 증거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봐도 일본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어요. 일본 대표단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후지모토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어요. 반면 한국 대표단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최강혁 팀장은 표정 변화 없이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회의장 벽면에 전광판이 켜졌습니다. 실시간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각국 대표들에게 현재까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을 물은 거였습니다. 숫자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대마도 영유권에 대한 귀하의 판단은 일본 영토 58%, 한국 영토 22%, 판단 보류 20%.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본이 과반수를 넘긴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시간이 갈수록 일본 쪽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일본은 완벽하게 준비해왔고 그 결과가 전광판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22%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였어요. 의장이 한국 측에 발표 기회를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최강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의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최강혁 팀장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현장 검증을 먼저 받아달라고 요청한다고요.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현장 검증이라니 이런 건 회의 규정에 없는 절차였어요. 일본 후지모토 심의관이 즉시 반발했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고 현장 검증은 불필요하다고 항변했어요. 하지만 최강혁 팀장은 차분하게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기술적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의장이 규정집을 뒤적거렸어요. 정말로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잘 사용되지 않는 조항이었지만 분명히 존재했어요. 의장이 허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검증을 하겠느냐는 질문이 이어졌어요. 최강혁 팀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겠다고만 했어요. 그리고 다시 조용히 앉았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웅성거렸어요.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한국이 대체 무슨 전략을 쓰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전광판의 숫자가 다시 움직였어요. 일본 영토 64%, 한국 영토 18%, 판단 보류 18%, 일본이 60%를 돌파한 겁니다. 한국은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최강혁 팀장의 애매한 대응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 거였습니다. 저는 옆자리 독일 대표에게 한국이 왜 저러는지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자료가 없어서 시간을 끄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프랑스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 준비가 워낙 완벽해서 한국이 섣불리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감정적 대응 대신 이런 전략으로 시간을 벌려는 것 같다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국제 무대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중요하다며 한국의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만난 일본 대표들은 화난 표정이었어요. 후지모토는 동료들과 악수를 나누며 승리를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예상보다 쉬웠다는 대화가 들렸어요. 한국이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 몰랐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반면 한국 대표단은 조용히 회의장을 나왔어요. 최강혁 팀장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주변 분위기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한국팀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승합차에 올라탔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의 패배는 명확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워싱턴의 체인버스 국방장관에게 보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일본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고 한국은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고 보고했어요. 장관은 한국이 정말 포기한 건지 물었고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답했습니다. 내일 최종 결정이 나겠지만 결과는 뻔해 보인다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도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의구심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조용한 게 정말 포기 때문일까요? 최강혁 팀장의 차분함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오직 그의 표정만은 패배한 사람 같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회의장은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어제 일본의 압도적 발표를 본 각국 언론들이 오늘 한국의 대응을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전광판에는 여전히 어제 수치가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일본 64%, 한국 18%, 판단 보류 18%. 객관적으로 봐도 한국이 이렇게까지 불리한 상황은 드물었어요. 의장이 한국 측에 발표 기회를 다시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강혁 팀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손에는 어제 봤던 그 낡은 서류 케이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한국이 어떤 반박을 할지 궁금해했거든요. 최강혁 팀장은 단상으로 걸어가면서 그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최강혁 팀장이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어제 일본이 제시한 자료들은 정말 훌륭했다고 인정했습니다. 300년 이상 축적된 행정 기록과 현대 과학 기술까지 동원한 완벽한 준비였다고 평가했어요.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칭찬하는 게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최강혁 팀장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누가 기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물었어요. 각국 대표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최강혁 팀장은 만약 일본이 스스로 작성한 기록에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증거로 인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무슨 의미인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최강혁 팀장이 낡은 서류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오래된 지도 한 장이 나타났어요.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모서리가 약간 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존 상태는 양호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지도를 꺼내 스크린 카메라 앞에 놓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그 지도가 확대되어 나타났어요. 이것은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제작된 조선국 8도 총도라고 최강혁 팀장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바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침략을 준비하면서 정확한 지리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지도라고 덧붙였어요. 회의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권위 있는 자료였거든요. 화면이 확대되면서 지도 한쪽 모서리가 클로즈업 됐습니다. 거기에 섬 하나가 보였어요. 최강혁 팀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그 섬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대마도이고 여기 한자로 명확히 조선국 경상도 소속이라고 적혀 있다고 설명했어요. 회의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일본이 만든 지도에 대마도가 조선 땅으로 표기되어 있다니요. 일본 후지모토 심의관이 즉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지고 있었어요. 감정적으로 그 지도의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의장이 후지모토에게 발언권을 주었고 그는 흥분한 상태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지도는 본 적이 없고 위조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최강혁 팀장은 차분하게 이 지도는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보관 중인 원본이라고 답했습니다. 보관 번호는 내각문고 소장 고지도류 조선국 8도 총도이고 일본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식 문서라고 설명했어요. 그는 태블릿을 들어 일본 국립공문서관 홈페이지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정말로 그 지도가 등록되어 있었어요. 등록 날짜, 보관 위치, 상태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후지모토가 다시 반박하려 했지만 최강혁 팀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지도가 왜 중요한지 설명하겠다며 추가 자료를 공개했어요. 화면에 또 다른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침략을 명령하면서 작성한 군사 작전 계획서였어요. 여기에는 조선의 팔도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최강혁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적을 정확히 알기 위해 최고 수준의 지도 제작을 명령했고 당시 일본 최고 기술자들이 동원되어 이 지도를 만들었다고요.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 지도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 정확한 지도의 대마도가 조선 땅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건 당시 일본 최고 권력자조차 대마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서로 눈을 마주보며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반전 포인트를 목격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만든 지도가 일본을 반박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역사 자료가 아니라 결정적 증거였어요. 최강혁 팀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추가 증거를 제시하겠다며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1530년 조선에서 제작된 신증동국여지 승남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도 대마도가 경상도에 속한 섬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설명했어요. 조선왕조실록 세종 원년 기록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대마도를 정벌한 기록이 상세히 남아있고 신라 때부터 우리 땅이었다는 내용이 한문으로 적혀 있었어요. 일본 후지모토 심의관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더 흥분한 상태였어요. 그 기록들은 한국 측 주장일 뿐이고 객관적 증거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장이 진정하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후지모토는 계속 항변했어요. 일본의 300년 행정 기록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강혁 팀장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일본의 300년 기록은 인정하지만 그보다 100년 앞선 일본 자신의 기록은 왜 무시하느냐고 물었습니다. 1592년 지도는 분명히 일본이 만든 것이고 일본 국립공문서관이 보관하고 있는 원본이라고 강조했어요. 위조가 불가능한 공식 문서라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영국 대표 제임스 경이 프랑스 대표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독일 대표 슈미트 박사도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느꼈습니다. 회의장 공기가 한국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걸요. 전광판의 숫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영토 58%에서 52%로 떨어졌어요. 한국 영토는 18%에서 28%로 올랐습니다. 판단 보류는 20%로 늘어났어요. 아직 일본이 앞서고 있었지만 격차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일본이 만든 지도의 충격이 수치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최강혁 팀장이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1872년 메이지 정부 시절 일본이 다시 필사한 동일한 지도였어요. 원본이 훼손될까봐 복사본을 만든 거였는데 거기에도 대마도가 조선 땅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메이지 정부조차 이 지도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보존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어요. 후지모토가 세 번째로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그 지도는 전쟁 중 임시로 만든 것이고 공식 행정구역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메이지 정부 이후 일본 행정체계에 대마도가 포함된 게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어요. 그의 대응 방법은 점점 더 감정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최강혁 팀장은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그는 일본 대표의 주장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전쟁 중 만든 지도라서 신뢰할 수 없다는 논리라면 반대로 질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적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군사 지도가 부정확할 리 있겠느냐고 물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정복하기 위해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원했을 것이고 그래서 최고 기술자들을 동원해 지도를 만들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명확했어요. 전쟁 준비용 지도야말로 가장 정확한 지도이고 그 지도에 대마도가 조선 땅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 당시 일본이 대마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간주했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최강혁 팀장의 논리가 꾸준함을 유지하며 설득력을 얻고 있었습니다. 중국도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대표 리원화 박사가 동료와 긴 대화를 나누더니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러시아 옵서버도 진지한 표정으로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단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저는 동료에게 한국의 증거가 예상보다 강력하다고 속삭였습니다. 전광판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일본 45%, 한국 38%, 판단 보류 17%. 격차가 계속 좁혀지고 있었어요. 일본은 여전히 앞섰지만 한국이 2배 이상 가까이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최강혁 팀장이 추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엔 현대 자료였어요. 대한민국 해군의 통합감시 체계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회의장이 또다시 술렁거렸어요. 역사 자료에서 갑자기 현대 군사기술로 넘어간 거였거든요. 최강혁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역사적 증거만으로 부족하다면 현재의 실효적 지배 능력도 보여드리겠다고 했어요. 화면에는 대마도 주변 해역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수면 위, 수면 아래, 공중까지 3계층으로 나뉘어서 모든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어요. 이것은 대한민국 해군의 통합감시 체계라고 최강혁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대마도 해협 전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화면 속에는 놀라운 정보들이 가득했습니다. 파란색 점들은 세종급 구축함의 장거리 탐지 레이더 신호였고 녹색 선들은 차세대 구축함 통합 감시 시스템이었어요. 빨간색 파형들은 잠수함의 수중 음향 탐지 자료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공중 감시망이었습니다. 대마도 해역을 덮고 있는 무인기들의 움직임이 흰색 점들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동해안에 설치된 초장거리 레이더 12기가 부채꼴 모양으로 신호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최강혁 팀장이 세부 정보를 확대했어요. 수온, 조류, 풍향까지 모든 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후지모토 심의관이 4번째로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이것은 과장된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이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최강혁 팀장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확인해 보시겠느냐고 물었어요. 지금 이 순간 대마도 서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함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주황색 점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 옆에는 상세 정보가 떴습니다. 신규 목표물 식별 구축함급 함정으로 확인되며 현재 속도는 18노트라고 표시됐어요. 동남쪽으로 항진하고 있고 신호 특성상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으로 추정된다는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예상 함명은 아카츠키 유도탄 구축함 171번이라고 구체적으로 표시됐어요.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급히 자신들의 태블릿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화면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술 담당자가 당황스러워하며 자신들 시스템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고 보고했어요. 최강혁 팀장은 설명했습니다. 현재 그 함정은 엔진 반출력 상태로 은밀 기동 중이고 일반적인 감시 장비로는 탐지가 어려운 조건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 시스템에는 약 1분 뒤 일본 화면에도 나타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30초, 40초, 50초.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정확히 1분 후 일본 측 태블릿에서 삐 소리가 났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신호가 나타난 거였어요. 위치와 속도, 방향 모든 게 한국 화면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한국이 일본 함정을 일본보다 먼저 탐지한 겁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의 기술 수준이 이렇게까지 높을 줄 몰랐거든요. 미국 대표단에서 윌슨 기술 참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 신호와 동일한 목표물을 미국도 포착했다고 보고했어요. 위치와 속도 오차는 0.8%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건 한국 데이터가 진짜라는 뜻이었어요. 중국도 같은 신호를 잡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전광판이 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일본 38%, 한국 48%, 판단 보류 14%, 한국이 처음으로 앞섰습니다. 역시 기술력의 실제 시연이 결정적이었어요. 일본의 역사 자료도 훌륭했지만 한국은 역사와 현재 기술력을 모두 증명해 보인 겁니다. 일본 후지모토 심의관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자국 함정을 자국보다 먼저 탐지한 한국의 능력 앞에서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동료들과 긴급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반면 최강혁 팀장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최강혁 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역사는 감추려 해도 결국 드러나는 법이고 특히 자신들이 기록한 역사는 더욱 그렇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증거와 현대 기술력으로 대마도와의 연결을 명확히 보여드렸다고 선언했어요. 회의장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어요. 저도 모르게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저력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조용히 준비해온 증거들이 의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전광판 최종 수치가 떴습니다. 일본 32%, 한국 53%, 판단 보류 15%, 한국이 과반수를 넘긴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침묵 속에 숨겨진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했는지를요. 그들은 일본이 만든 지도와 현대기술력이라는 두 개의 결정적 카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가 끝난 직후 회의장 밖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양측 대표단을 향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후지모토 심의관은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회의장을 빠져나갔어요. 반면 최강혁 팀장은 짧은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저 역사가 말하게 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가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체인버스 국방장관에게 보낼 보고서였어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고 한국의 증거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고 썼습니다. 특히 1592년 일본이 만든 지도가 결정타였다고 강조했어요. 일본이 스스로 만든 문서가 일본을 반박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를 보내고 난 직후 CNN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일본에서 예상치 못한 생방송이 시작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급히 노트북으로 생중계를 켰습니다. NHK 스튜디오에 나이든 남성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흰 머리에 정장을 입은 70대 정도로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자막이 화면 아래에 떴습니다. 전 일본 해상자위대 기술국장 하야시 다케시 긴급 인터뷰라고 표시됐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야시 다케시는 일본 해군 기술 분야에서 30년 넘게 일한 전설적 인물이었거든요. 그가 왜 갑자기 생방송에 나온 건지 궁금했어요. 앵커가 하야시에게 오늘 갑자기 이 자리에 나온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야시는 앞에 놓인 서류를 내려놓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결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입을 열었어요. 대마도 감시 기술의 핵심은 대부분 한국에서 제공받은 자료였다고 선언했습니다. 회의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일본 내부 고위 기술자가 이런 폭탄 발언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야시는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의 독자 기술은 30%도 안 되고 한국이 제공한 신호체계 없이는 대마도 주변을 단 1시간도 제대로 감시할 수 없다고 고백했어요. NHK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앵커조차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야시가 손에 든 얇은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카메라가 서류를 클로즈업했어요. 이것은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일본 방위성 내부 보고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각 페이지의 제목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문서에는 대마도 감시 기술 한국 제공 의존도 70% 유지라고 쓰여 있었어요. 두 번째 문서는 한국 자료가 없을 경우 감시 공백 예상 시간 11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서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대마도 주장은 기술적 근거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하야시는 마지막으로 고위 관계자들의 대마도 발언은 사실을 왜곡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그 거짓말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덧붙였어요. 일본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생방송을 보던 시민들이 SNS에 분노와 충격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일본이 숨긴 건 역사 기록뿐이 아니었던 겁니다. 기술력 전체를 속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일본은 한국의 도움 없이는 대마도 주변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대마도가 자신들 땅이라고 주장해왔다니요. 즉시 워싱턴으로 암호 전문을 보냈습니다. 일본 내부 고위 기술자가 한국 감시 체계 우위를 공식 인정했고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숨겨왔다고 보고했어요. 동맹 전략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일본의 기술력을 신뢰해왔는데 그게 모두 거짓이었던 거거든요. 제네바 회의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미 모든 대표단이 하야시의 생방송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도 곳곳에서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들렸어요. 독일 대표는 30년간 국제사회를 속였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격분했습니다. 프랑스 대표도 고개를 저으며 이제야 진실이 드러났다고 평가했어요. 일본 대표단은 더 이상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후지모토 심의관과 팀원들은 긴급 귀국길에 올랐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반면 한국 정부 대표단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최강혁 팀장은 기자들 앞에서 짧게 코멘트했어요. 우리는 오늘도 기록으로만 답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가 재개됐을 때 의장이 긴급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야시의 폭로 이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었어요. 각국 대표들이 태블릿으로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전광판의 숫자가 실시간으로 올라갔어요. 대마도 영유권에 대한 귀하의 최종 판단은 일본 영토 11%, 한국 영토 73%, 판단 보류 16%, 한국이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겁니다. 일본은 11%로 급락했어요. 결국 일본 내부자의 폭로가 결정타였습니다. 자국 기술자가 모든 걸 고백해버리니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던 거죠. 중국 대표단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리원화 박사가 처음으로 한국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한국의 주장이 옳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중국도 이제는 한국의 증거 앞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러시아 옵서버도 한국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어요. 저는 그 순간 휴대폰으로 워싱턴에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체인버스 국방장관의 직접 지시였어요. 즉시 전략 재편 검토에 착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중심에서 한국 중심으로 축 이동을 검토하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역사적인 NHK 화면에서는 하야시가 마지막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숨겨온 진실을 더 이상 감출 수 없고 일본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그의 꾸준함과 양심이 결국 진실을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한 사람의 용기만으로 된 게 아니었어요. 최강혁 팀장이 기자회견에서 추가 발언을 했습니다. 숨긴 진실은 언젠가 당사자의 입으로 돌아온다며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일본의 30년 대마도 전략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요. 일본 대표단은 이미 제네바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반면 한국 대표단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승리했지만 오만하지 않았고 사실을 증명했지만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품격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 외교적 품격까지 갖춘 진정한 강국이라는 걸요. 역시 부산에서 50km 떨어진 그 섬은 역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한국과 더 깊은 연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592년 일본이 만든 지도가 그걸 증명했고 현대 한국의 감시 기술이 그걸 확인해줬어요. 일본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숨겨온 진실이 마침내 드러난 겁니다. 회의장 밖에서는 각국 언론들이 속보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CNN은 한국의 역사적 승리라고 보도했고 BBC는 일본의 30년 거짓말이 무너졌다고 평가했어요. 알자지라는 동북아 질서가 재편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저는 회의장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최강혁 팀장을 봤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책임을 다했다는 안도감이 보였습니다. 한국의 저력은 단순히 증거를 준비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조용히 진실을 지켜온 인내와 품격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주요 신문 헤드라인은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대마도 한국 영토 국제사회 인정. 일본 내부 고백으로 30년 주장 붕괴. 동북아 질서, 대전환 시작, 역사가 다시 쓰여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용히 진실을 준비해온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제네바 회의가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 도쿄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내각이 비상사태 회의를 소집했다는 겁니다. 하야시의 폭로 이후 일본 여론이 폭발했고 여당 의원들이 줄줄이 사퇴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내각은 사실상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CNN이 실시간으로 도쿄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본 국회 본회의장 앞에 시민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30년간 우리를 속였다는 플래카드가 보였고 진실을 밝히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자국 정부가 국가 전체를 거짓말로 이끌어왔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겁니다. 오후 6시 고위 관계자가 국회 본회의장에 나타났습니다. 전국 생중계로 진행되는 긴급 기자회견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30초 가까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대마도는 한국 영토입니다. 그의 첫 마디가 일본 전국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일본 최고 권력자가 직접 영토 주장을 포기한 거였거든요.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0년간의 잘못된 주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선언했어요. 일본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굴복 선언이었습니다. 고위 관계자가 직접 영토 주장을 철회한 거예요. NHK 스튜디오의 앵커들조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생중계 화면 속 일본 시민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직후 도쿄 증시가 연속 폭락했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함께 경제적 충격도 동반된 거였어요. 니케이 지수가 개장 30분 만에 3% 넘게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일본 정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30년간 거짓말을 해온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였죠. 바로 그 순간 서울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중계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대변인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진실을 인정한 이상 우리는 원한을 이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첫 마디부터 품격 있는 대응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어요. 동북아 평화를 위해 일본과의 협력의 문을 다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승리했는데도 복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럴 때 보통 국가들은 상대방을 압박하거든요. 배상을 요구하거나 추가 양보를 받아내려 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이긴 후에도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이런 자세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법이었어요. 대변인은 계속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보다 미래의 협력을 선택한다며 일본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함께 동북아 평화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간조했어요.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다음 세대를 위한 평화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폭발했습니다. CNN은 속보로 한국의 품격 있는 승리라고 보도했어요.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이건 단순한 영토 분쟁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외교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BBC도 특집 방송을 시작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진정한 대국의 품격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일면 톱 기사로 한국을 다뤘어요. 기술적 우위와 외교적 성숙함을 동시에 갖춘 나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독일 슈피겔도 한국의 대응을 집중 조명했어요. 이긴 후에도 상대를 배려하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강국의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긴급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대응 방식이 예상을 뛰어넘는다고 썼어요. 승리 후 보복이 아니라 화해를 제안하는 건 외교적으로 매우 고도의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자세가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더 높일 거라고 덧붙였어요. 일본 내부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정부 청사 앞에 계속 몰려왔지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30년 거짓말을 멈추라는 구호와 함께 한국에게 사과하자는 목소리도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정부의 품격 있는 대응을 본 후 일본 시민들 사이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어요. 일본 SNS에는 다른 목소리들이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기술이 아니라 한국의 자세였다는 글이 올라왔어요. 한국은 이겼지만 겸손했고 우리가 반성해야 한다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일본 사회 내부에서도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제네바에서 최강혁 팀장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저는 직접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품격 있는 대응을 하느냐고요. 그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우리는 소리치지 않고 지킨 나라라며 이긴 후에도 그 원칙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박혔어요. 일주일 후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한국을 조명하는 특집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기술과 품격을 동시에 갖춘 새로운 강국이라는 제목으로 일면을 장식했어요. 영국 가디언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든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조차 조용한 승리로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이라는 기사를 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역시 진정한 강함은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한국은 역사적 증거와 현대 기술력으로 이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긴 후의 태도였어요. 복수하지 않고 협력을 제안한 그 품격이 세계를 감동시킨 겁니다. 한 달 후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중심의 동북아 새 질서였어요. 보고서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강함은 기술로 증명되고 위대함은 품격으로 완성됩니다. 한국은 두 가지를 모두 보여줬습니다. 체인버스 국방장관이 직접 저를 불렀을 때 그는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프랭크 잔의 말이 맞아. 우리가 동북아 전략을 재편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미국이 공식적으로 전략 중심축을 옮기기로 결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후 동북아 해역에는 새로운 평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다자 안보 체제가 구축됐고 일본은 진정으로 반성하며 협력 파트너로 변화했어요. 대마도는 더 이상 분쟁의 섬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됐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기술적 우위와 외교적 성숙함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저는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한국의 침묵을 의심했던 그날을요. 하지만 그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1592년 일본이 만든 지도와 현대의 감시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이긴 후에도 품격을 잃지 않는 대국의 자세를요. 저는 하버드로 돌아갔을 때 동료 교수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지를요. 조용히 준비하고 정확히 증명하고 이긴 후에도 겸손한 나라, 압도적인 기술력과 성숙한 외교적 품격을 동시에 가진 나라. 그게 제가 본 한국이었습니다. 동북아는 이제 다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조용히 진실을 지켜온 한국이 있었어요. 소리치지 않고 증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품격 있는 대응 이후 이틀 만에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소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겠다는 소식이었어요. 역시나 전 세계 언론들이 주목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가 모두 생중계 준비를 마쳤어요. 무슨 발표가 나올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룸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어요.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첫 마디부터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일본의 보고를 신뢰할 수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브리핑룸 전체가 웅성거렸어요. 70년 동맹국에 대한 공개적 불신 표명이었거든요. 그는 손에 든 보고서를 들어보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정확한 해양 감시 능력을 가진 국가라고 선언했어요.
첫 번째 역사적 선언이었습니다. 미국은 대마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 지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어요. 두 번째 선언에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대마도 영유권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거였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명이 아니라 동북아 질서 전체를 바꾸는 선언이었거든요. 향후 동북아 전략은 한국을 중심으로 전면 재편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세 번째 선언을 했습니다. 브리핑룸이 술렁거렸어요. 말 그대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동북아 전략의 중심축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긴다고 선언한 거였어요.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전략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체인버스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관님 방금 발표를 봤다고 말했어요. 그는 프랭크 자네가 보낸 보고서가 결정적이었다며 이제 한국을 새로운 파트너십의 핵심으로 삼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별 임무가 하나 있다고 덧붙였어요. 한국을 새로운 동맹 핵심으로 지정하는 공식 문서를 직접 청와대에 전달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이틀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한국의 굴복을 확인하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역시 한국의 승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시작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외교부 관계자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환영한다는 인사와 함께 청와대로 안내했습니다. 청와대에서 한국 대통령과의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공식 문서를 전달했어요. 그 문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필 서명과 함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동북아의 기준점은 이제 한국이다. 한국 대통령은 문서를 받으며 미국과 함께 지역 평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답했습니다. 품격 있는 대응이었어요. 면담이 끝나고 청와대를 나서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의 침묵을 의심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승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서를 전달하고 있었으니까요. 역사의 흐름이 완전히 바뀐 걸 체감하는 순간이었어요. 그 무렵 일본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한국 대사관 앞에 모여 사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정부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는 피켓이 보였고 한국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본 SNS에는 한국에게 배우자는 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한국은 이겼지만 겸손했다는 댓글이 수만 개씩 달렸습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어요. 일본 사회 전체가 역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품격 있는 대응이 일본 시민들의 마음까지 움직인 거였어요. 한 달 후 제네바에서 동북아 안보협력체 창설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이 중심이 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는 새로운 다자 안보체제였어요. 과거의 양자 동맹 중심에서 다자 협력 중심으로 구조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술력과 품격을 모두 증명한 한국이 서 있었어요. 회의장에서 최강혁 팀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 대통령 국가안보특별 보좌관으로 승진해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축하한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우리는 그저 진실을 보여줬을 뿐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새로운 동북아 질서의 설계자라고 평가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기술과 외교를 겸비한 21세기형 강국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모델이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하버드로 돌아온 저는 동료 교수들과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국제정치학 교과서에 실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기술적 우위와 외교적 성숙함을 동시에 보여준 완벽한 케이스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어요.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을 때 동북아 해역에는 새로운 평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 안보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진정으로 반성하며 협력 파트너로 변화했습니다. 대마도는 더 이상 분쟁의 섬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됐어요. 저는 가끔 그날들을 떠올립니다. 한국의 침묵을 의심했던 제네바 회의를요. 하지만 그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400년 전 일본이 만든 지도와 현대의 감시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이긴 후에도 품격을 잃지 않는 대국의 자세를요. 대마도는 여전히 한국 땅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쟁의 섬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됐어요. 한국이 보여준 기술적 우위와 외교적 성숙함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부산에서 50km 떨어진 그 섬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한국의 일부였고 이제 세계가 그걸 인정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하버드 연구실에서 그날의 회의록을 펼칩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한국이 제시했던 1592년 지도 사본이 놓여 있어요. 그 오래된 지도를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고 조용히 준비한 자들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거요. 강함은 기술로 증명되고 위대함은 품격으로 완성됩니다. 그것이 제가 본 한국이었습니다.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승리했지만 이긴 후에도 겸손했고 복수 대신 협력을 제안했으며 세계의 새로운 기준을 보여준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동북아의 지도는 다시 그려졌습니다. 힘의 중심은 바뀌었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였어요. 기술과 신뢰와 품격을 갖춘 나라가 중심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기준으로 논의합니다. 저는 그날을 새로운 시작이라 부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소리치지 않고 증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조용히 준비하고 정확히 보여주고 이긴 후에도 품격을 잃지 않은 나라의 이야기를요. 이것이 제가 목격한 역사의 전환점이었고 미래 세대가 배워야 할 교훈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힘만이 아니라 품격에서 나온다는 걸요. 승리는 기술로 얻지만 존경은 태도로 얻는다는 걸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조용히 준비된 진실이라는 걸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증명한 자들의 이야기를요. 소리치지 않고 지킨 나라의 이야기를요. 그리고 이긴 후에도 품격을 잃지 않은 진정한 강국의 모습을요. 이런 나라들이 미래의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라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역사는 늘 먼 과거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오늘처럼 한 장의 지도나 한 줄의 기록이 세상을 흔들 때가 있죠.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한 대답이 되기도 하고 오래된 진실이 가장 새로운 뉴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린 종종 결과만 보고 이겼다, 졌다를 이야기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자세를 보여주느냐 아닐까요? 누군가는 소리치지 않고 준비했고 누군가는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인내와 품격이 결국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든 거겠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진실이 조용히 깨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한 줄 기록이 내일의 세상을 바꾸는 단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진실과 품격, 그리고 나라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